2000년대에 그 10년간 연구 결과에 대한 기계 번역 평가를 했는데 알파 보고서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기계 번역 연구에 대한 투자가 중단된 거죠. 중단되어서 한 10년 이상을 그래서 70년대에 내가 점점점이라고 했는데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자들은 사실상 연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과제,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던 사람들은 떠나야 되고요. 다른 분야로. 근데 이제 뭐 대학 교수들처럼 연구비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자연어 처리 연구, 즉 기계번역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 다시 자연어 처리가 활성화되었었는데요. 활성화된 계기가 뭐냐면 정보 검색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에요. 뭐 지금은 구글, 네이버 검색 엔진 이런 검색 엔진이 보편화됐지만 80년대 이전에는 그 검색 엔진이 없었거든요. 이제 80년대 초반 들어서 이런 검색 엔진의 수요가 매우 증가하면서 그 검색 엔진의 검색 대상이 주로 텍스트 자료거든요. 문서들이죠.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텍스트 자료들을 대용량 텍스트 자료를 검색하려다 보니까 다시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해졌고요. 그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기계 번역에 대한 연구도 다시 시작이 됐어요. 기계 번역 연구는 물론 이제 여러 군데서 하긴 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는 IBM이거든요. IBM에서 80년대 기계 번역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 IBM이 원래 그 서버를 만들어서 IBM 360, 370 이런 서버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데 매우 비싼 요즘으로 치면 그 서버 한 대에 몇십억씩 할 거예요. 80년대도 막 억 단위였으니까. 그래서 그 몇십억씩 하는 그런 IBM 360, 370을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데 그 컴퓨터를, IBM 서버를 설치하고 작동하고 운영하는 그런 매뉴얼들이 사과 박스로 한 몇 박스가 와요. 한 서너 박스가. 그래서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어 매뉴얼을 매우 비싼 컴퓨터이기 때문에 음, 번역을 해서 주면 좋을 텐데 각 언어로. 근데 그러기에는 번역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영어로만 배포하고 말았었는데요. 근데 IBM 입장에서는 번역 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하려면 기계 번역으로 하면 될 것 같다. 특히 IBM 매뉴얼은 도메인 스페시픽하다고 볼 수 있죠. 컴퓨터 서버에 관련된 컴퓨터 분야의 테크니컬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저기 의미도 다의성이 적은 거죠. 애매모호한 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으면 번역이 매우 힘들거든요. 번역 결과 품질이 안 좋고요. 근데 그런 그 IBM 하드웨어, IBM 서버의 테크니컬 매뉴얼은 비교적 분명한 문장들로 이렇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라면 기계 번역으로 했을 때 매우 효율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비 투자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일본이 주요 고객이었거든요. 뭐 사실 영어 이외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쪽 사람들은 굳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번역해주지 않더라도 좀 그 어려운 점이 덜한데 일본의 경우에는 영어 영어 메뉴를 주면 일본어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일 번역기를 중심으로 IBM에서 기계 번역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지리적으로는 또 작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작은 지역 범위에 여러 나라들, 여러 언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십 개가 되죠. 우리는 뭐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이런 정도만 있는 줄 아는데 에스토니아어 뭐 여러 가지
누군가요? 테니스 선수, 이런, 유고슬라비아, 슬라브 언어도 있고, 여러 언어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좁은 지역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한 연구를 80년대에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 분야에서는 전산 언어학 분야가 또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전산 언어학은 원래 linguistics, 언어학 하시던 분들이 언어학의 연구를 컴퓨터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전산 언어학 하시는 분들은 언어학자들이 컴퓨터 환경에서 언어학 연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됐었는데, 이거 이제 영어 쪽 얘기죠. 미국의 스탠포드가 이제 당시에 이 전산 언어학이 매우 발달했었는데요. 스탠포드의 CSLI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언어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학문이 주로 미국 중심이 많아서 미국의 언어학은 원래 MIT가 가장 연구나 그 학자들이 성과가 더 좋고 열심히 했던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언어학 부분이고요. 촘스키 아마 아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촘스키가 언어학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부에 해당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인데, 촘스키의 문법 불륜이 뭐 GB 이론이니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전산 언어학은 스탠포드가 훨씬 더 열심히 많은 성과물을 냈었어요. 또 이제 MIT 박사이면서 스탠포드에 근무하는 그 브레즈난이라는 연구자가 그 당시에 매우 우수한 성과물을 냈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전산 언어학자들이 주로 문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문법이 GPSG, HPSG, LFG, 그다음에 디펜던스 그래머, 이런 문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쪽 GPSG, HPSG는 구구조 문법인데요. 범용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H는 Head 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가 이제 영어라는 언어는 구조적인 언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위치가 있잖아요. 주어 뒤에 동사가 와야 되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고, 물론 이제 직접 목적, 간접 목적 두 개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내에서 단어의 순서가 기능별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서술어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언어는 phrase structure grammar로 문법을 기술하면, 그 문장의 syntax를 기술하면 그게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구구조 문법 형태로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조금 다른 한 단계 발전된 문법이 lexical functional grammar라고 해서, 이제 그 주어와 수로 또 목적어 이런 순서를 약간 무시하고 lexical functional이라고 하는 얘기는 lexical이 단어라는 의미거든요. 그 단어의 lexical, functional, 기능, 단어의 기능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하자, 이런 LFG라는 문법 이론도 발전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펜던스 그래머는 그 다음 영어가 아니라 주로 이제 한국어라든지 뭐 핀란드어라든지, 주로 영어처럼 어순이 주로 고정되는 그런 게 아니라 어순이 자유로운 그런 언어들이 일부 있어요. 사실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는 많지는 않거든요. 한국어가 어순이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매우 자유로운 편에 속해요. 근데 한국어는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바로 이웃이긴 하지만 영어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가 주어, 수로, 목적어,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고 했죠. 중국어도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훨씬 쉽게 배워요.
어순이 거의 같으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는데 애로사항이 매우 많아요. 왜? 어순이 다르니까. 어순만 같으면 그냥 나는 밥을 먹었다 할 때 나 밥 먹다 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만 딱 교체해주면 그러면 상대방이 적당히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영어랑 어순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영어를 배우기 쉽고요.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하고 한국어처럼 중국어 영어처럼 어순이 자유롭지 않고 비교적 위치가 고정된, 완전 고정은 아니지만 비교적 고정된 이런 언어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국어, 일본어처럼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우면 특징이 뭐예요? 한국어의 특징이 뭐예요? 조사 어미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들을 보더라도 한국어처럼 나는, 나를, 나로, 나부터 뭐 이런 조사라든지 먹었다, 먹었고, 먹었으니 먹는데 먹어서 그 어미가 붙는 언어들이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문데 조사 어미가 항상 같이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 뒤에 체언 뒤에 조사가 붙고 용언 뒤에 어미가 붙음으로 인해서 그 체언 용언의 위치가 서로 자유롭게 뒤섞이더라도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이제 워드 오더죠. 워드 오더가 free, 완전 free는 아니고요. semi free라고 할 수 있죠. 부분, partially 워드 오더 free 그런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렇게 한국어의 조사 어미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이렇게 주로 이제 주어하고 목적어 부분, 주어 목적어 가장 중요하니까 주어 목적어 수로 부분에 위치가 고정이 안 된 언어들은 이런 phrase structure grammar로 문장을 기술할 때, 여기서 문장 기술한다는 게 syntax 기술이거든요. 문장의 syntax. 문장 syntax 기술할 때 이 phrase structure grammar로 기술하기가 잘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서 근데 이제 LFG는 중간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PSG보다는 조금 수월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 디펜던스 그래머는 그 어순을 고려하지를 않아요. 어순하고 무관하게 신텍스를 기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 경우에는 디펜던시 그래머 기술하는 게 가장 잘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펜던스 그래머가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냐면 핀란드 쪽에서 출발했어요. 핀란드어도 한국어랑 유사한 점이 많아요. 조사함이가 발달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영어 중심의 인도 유로피언 랭귀지 어순이 비교적 고정된 그런 언어들 중심으로 언어학이 발달된 시절에는 문장의 신텍스를 이 구구조 문법으로 기술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네 언어에 대한 연구는 웬만큼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 언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사람들도 언어학 하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구에 참여하면서 한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그쪽 연구자들이랑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걔네들 보니까 자기네 영어만 보고 있을 때는 그냥 구구조문 보면 다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해 이러다가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한국어나 핀란드어에 대해서도 문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구구조 문법까지는 안 되겠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대세가 의존 문법이에요.
문장의 신텍스를 기술할 때. 그런 전산언어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했네요. 예. 이렇게 80년대에 전산언어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코퍼스 링귀스틱스,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약간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였었죠. 주로 이제 문법 체계를, 문장의 신텍스를 기술하는 그런 쪽 중심이었는데, 90년대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웬만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코퍼스 링귀스틱스 쪽으로 발전하는데, 이 코퍼스는 대량의 말뭉치예요. 그래서 대용량 말뭉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는 기본 단위를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들을 10만 문장, 100만 문장, 1000만 문장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매우 많은 문장들을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그 각 언어들, 문장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발전한 게 코퍼스 링귀스틱스고요. 여기도 제가 위키피디아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어권에서 이제 영어 말뭉치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브라운 코퍼스하고 LOB 코퍼스인데요. 브라운 코퍼스는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구축한 거고, LOB 코퍼스는 뭐 랭캐스터, 오슬로, 뭐 벨gium, 유럽 쪽에서 만든 영어 코퍼스인데요. 그래서 영어예요. 규모는 단어 개수로 해서 100만 단어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이 코퍼스는 90년대에 처음 만든 건 아니고 7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긴 했어요. 그 전에 만들긴 했는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예전부터 구축했던 그 말뭉치와 별개로 이 말뭉치들은 태그드 코퍼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그,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SNS에서 해시태그 이런 걸 많이 봐서 태깅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인스타그램에서 태깅한다든지, 품사 태깅된 코퍼스예요. 품사. 즉, 뭐 this is a book 그러면 this는 지시대명사인가요? 지시대명사라는 품사. is는 비동사라는 품사. 어는 관사라는 품사. book은 명사라는 품사. 이렇게 품사 태깅이 되어 있는, 품사 정보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코퍼스고요. 그러면 이제 각 단어에 대한 품사 정보뿐만 아니라 문장으로 확장을 해서 문장의 구조, 주어, 목적어, 동사, 수로, 이런 문장의 구조, 신텍스 태깅이 되어 있는 그런 코퍼스를 90년대에 구축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펜이라는 대학에서 자기네 대학 이름을 붙여서 펜트리뱅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퍼스는 요즘은 펜트리뱅크예요. 이건 이제 오래된 거라서 보편적인 거고, 펜트리뱅크. 이것도 이제 설명을 보시려면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어권에서 이렇게 코퍼스, 말뭉치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말뭉치 구축 사업을 했었는데요. 세종계획이라는 국립국어원 주도로 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종 말뭉치를 구축하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90년대 주로 말뭉치가 매우 큰 관심사가 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주로 애플리케이션 쪽인데요. NLP 기술이라든지 코퍼스 등 이런 언어 자원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 분야, 텍스트 마이닝 분야 등등. 물론 이제 2010년대에 들어오면 빅데이터 분석, 딥러닝 쪽까지 되겠지만, 이렇게 주로 애플리케이션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NLP 기술을 이용하려면 품사 태깅, 파싱, 문장 단위 분석, 이런 정보, 태거, 파서를 이용해서 그 분석된 문장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문서를 요약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뭐 클러스터링도 하고, 중요한 정보들, 매우 많은 정보 자료로부터 핵심적인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으면 딥러닝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지금까지 2020년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략적으로 시대별로 자연어 처리 분야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했고요. 여기 이제 텍스트 트랙이라고 약어로 얘기하는데,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리트리벌 컨퍼런스 사이트에 가시면 그 개요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 정보 검색 분야에서 해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진 대회를 해왔어요. 경진 대회를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는지를 보려면 정보 검색 분야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트랙 내용들을 보면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트랙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학습 말뭉치. 기계학습하게 되면 학습 말뭉치가 필요하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오픈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제가 잠깐 스샷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각 트랙, 여기 보시면 주로 트랙으로 많이 끝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트랙으로 끝나는 거하고 이 트랙 컨퍼런스의 스펠링이 좀 다르죠. 발음은 거의 같지만 이 컨퍼런스, 트랙 컨퍼런스에서 여러 개의 트랙으로 경진 대회를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경진 대회를 주제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뭐 5개, 6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경진 대회를 하고 각 주제들을 트랙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 트랙도 있고요. 웹 테스트, 자료니까. 컨퓨전 트랙이라는 데도 있고요. 딥러닝 트랙도 있네요. 엔티티 트랙도 있고, 필터링 트랙, 웹 서치 트랙, 웹 트랙, 이렇게 트랙들이 스팸 메일 관련된 스팸 트랙도 있네요. 이렇게 매우 많은 그 주제들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 경진대회를 한 해에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해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이 주제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여기 한 20, 30개 있는 것은 한 20년 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주제들에 대한 데이터를 웹에서 공개하고 있고 여기 요즘 인기가 많은 쿼리 트랙도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까요? 이렇게 트랙이라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정보 검색 분야가 매우 활발하게 연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트랙의 예를 보면 다음 페이지에 current 트랙, 그러니까 요즘 경진대회 주제로 뭘 하고 있는지 센터 트랙이니 common core 트랙, complex answer retrieval 등등이 있네요. 뉴스 트랙도 있고요. real-time summarization 트랙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 트랙에서 어떤 주제로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요즘 핫 이슈가 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대충 알 수 있죠. 요즘 뉴스 검색이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서 워싱턴 포스트 뉴스 기사에 대한 뭔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게 있고요. 실시간으로 요약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고 있네요. 또 우측에는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했던 그런 주제들이 쭉 있고요. 하나 살펴보면 크라우드 소싱 부분도 있고 엔터티 트랙, 엔터티는 네임드 엔터티인데요. 네임드 엔터티 관련된 이런 트랙도 있고요. 크로스 랭귀지 트랙은 교차 언어 검색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어로 검색하면 한글 자료만 검색할 게 아니라
영어 자료도 검색해주고 중국어 자료도 검색해주고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크로스 랭귀지 트랙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트랙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